어머니, 다음 주에 상견례를 하려고 해요. 와주세요. 내가 왜 거기 가야 하니? 나는 못 간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왜요? 진짜 몰라서 묻는 거야? 어머니, 한 번만 가주세요. 장인어른이 중소기업 대표세요. 제가 결혼하면 수정이가 외동딸이라서 나중에는 장인어른께 병원 개원해 달라고 할 수도 있어요. 내가 언제 나한테 결혼에 대해 단 한 번이라도 꺼낸 적이 있었어? 결혼은커녕 여자친구가 있다는 사실도 몰랐어. 저는 평생 처음으로 큰아들에게 화를 냈습니다. 저를 위해서 한 번만 부탁할게요. 마지막이에요. 엄마가 병원 개원해 줄 수 없잖아요. 그러면서 자식 앞길 막으실 거예요. 나는 내가 필요할 때만 엄마니? 내가 내 부모기는 한 거야?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8세 임정순입니다. 저는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서 아들 둘을 키웠습니다. 평생을 자식들 키우느라 뼈 빠지게 일했는데 이 나이 되어서 생각하니 솔직히 제가 키웠다고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저는 26세 옆집 아주머니의 주선으로 선을 봐서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은 조선소에 다니는 성실하고 착실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형편이 넉넉지 못하고 선머슴 같은 활발한 성격이라 선을 보려니 치마가 없어서 옆집 언니 원피스를 빌려 입고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워낙 가난했던 시절이라 빌린 원피스도 선물처럼 느껴졌어요. 옷을 빌려 입고 화장도 조금 하고 선을 보러 갔는데 그곳에서 만난 남편은 정말 소문대로 성실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눈빛이 맑고 진중한 모습이 마음에 들었어요. 첫 만남 후 몇 번 더 만나면서 서로를 알아갔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홀어머니와 둘이서 살던 남편과 결혼하자 자연스럽게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조선소로 출근했고 저는 동네 시장에서 시어머니가 농사지은 소소한 푸성기 몇 가지로 장사를 하며 살림을 도왔습니다. 성실하고 착한 남편과 결혼한 지 1년 반 만에 큰아들을 낳았고 2살 터울로 작은 아들도 낳았죠. 결혼 생활은 큰 어려움 없이 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공장에서 일하던 남편의 사고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작은 아이를 업은 채 정신없이 달려간 병원에는 차마 알아볼 수 없는 남편이 의식 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겨우 손가락에 끼워져 피범벅이 된 결혼 가락지를 보고서야 남편임을 짐작할 수 있었지요. 그날도 평소와 똑같은 날이었습니다. 남편은 출근하며 나 갔다 올게. 애들 잘 봐. 하며 특유의 웃음을 지어 보이며 나갔는데 남편은 아무런 말도 없이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저는 결혼 7년 만에 남편을 저 세상으로 먼저 보냈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처음 몇 달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아침에 눈을 떠도 믿기지 않았고 밤에는 남편이 돌아올 것만 같아 문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겨우 정신을 차리고 보니 제 앞에는 시어머니와 어린 아들 둘이었습니다. 하지만 5살, 3살, 배가 고파 울고 있는 두 아이가 있었기에 오래 슬퍼할 겨를도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며느리인 저보다 더 큰 자식 잃은 슬픔과 상실감에 힘들어 하셨지만 참 강인한 분이셨습니다. 저보다 먼저 일어나셔서 아가, 우리 애들 굶겨 죽일 순 없잖니. 정신 차려야지. 라는 말씀에 어머니의 작은 텃밭에서 나오는 푸성기로는 내 식구가 먹고 살 수 없다는 계산이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이곳저곳을 옮겨다니며 돈 되는 일이라면 뭐든 다 했습니다. 그리고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아침 일찍 나가 밤늦게 돌아오는 생활이 시작되었지요. 공장에서 잔업이 없는 날은 식당에 파출부로 일했습니다. 매일 쉬지 않고 천근만근 되는 몸을 끌고 다녔어요. 제 손에 내 식구의 생계가 달려있다고 생각하니 슬퍼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식당에서 만난 아주머니가 젊은 사람은 더 힘들긴 해도 돈을 더 많이 주는 일을 할 수 있어 하시며 굴량식장에 굴 까는 일을 소개시켜 주셨습니다. 거리가 멀어서 출퇴근은 어려운 거리였는데
처음에는 식당 아주머니의 친척집에서 며칠 신세를 졌고 근처에 작은 방 하나를 얻어서 잠만 자는 아주머니와 함께 기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뜻이 있으니 길이 있구나.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시어머니가 봐주시니 저는 돈만 벌어서 보내면 되었어요. 저는 평일 주말 할 것 없이 일에 몰두할 수 있었습니다. 굴 까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고된 노동이었어요. 차가운 바닷물에 하루 종일 손이 담겨 있다 보니 겨울에는 견딜 수 없는 추위와 손이 트고 쩍쩍 갈라져 피가 나고 발에는 동상은 달고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 생각만 하면 어떤 고통도 참을 수 있었어요. 돈을 벌어 시어머니께 붙이고 나면 제게 남는 건 거의 없었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배고프지 않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은 하루 시간을 내어 꼭 집에 가서 아이들을 안아주곤 했어요. 제가 집에 가는 날이면 아이들은 몇 시간씩 미리 집 앞에 나와 기다리다가 멀리서 저를 발견하면 뛰어와 안기는 아이들의 모습에 모든 피로가 씻겨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다시 일터로 돌아가야 할 때면 아이들은 울면서 제 옷자락을 붙잡았어요. 엄마, 가지 마. 우리랑 같이 살아.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강한 척 웃으며 엄마가 돈 많이 벌어서 맛있는 거 사줄게. 할머니 말씀 잘 듣고 있어야 해.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 하루는 어찌 그렇게도 짧은지. 그래도 시어머님이 계셔서 아이들을 키워주시니까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어머니 힘드시죠? 아이들이 크면서 장난도 심해지고 남자 아이들이다 보니 손이 많이 가는 것이 여간 힘든 게 아니다. 그래도 걱정 말아라. 내가 더 고생이지. 그렇게 아이들도 커서 학교에 들어가고 큰 어려움 없이 무탈하게 잘 커주었어요. 그렇게 굴 까는 곳에서도 자리를 잡고 일했지만 4, 5년이 넘어가면서 저는 손가락 마디마디 루마티스 관절염이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도저히 이제는 견딜 수 없는 통증에 미루다 병원에 갔습니다. 스테로이드 성분의 약을 그때부터 오래 복용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이 일을 계속하면 관절이 더 안 좋아질 거라고 했지만 당장 생계가 걸린 문제라 그만둘 수도 없었어요. 약을 먹으면서도 계속 일했습니다. 밤이면 손가락이 너무 아파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도 많았어요. 하지만 그런 아픔도 아이들 얼굴을 떠올리면 참을 수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이제 초등학교 6학년, 작은아들은 4학년이 되었어요. 학교에서 보내온 통지표를 보면 두 아이 모두 공부를 잘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아이들이 공부도 잘하고 잘 크고 있으니 걱정 말고 내 몸 챙겨라. 하셨지만 마음은 늘 무거웠어요. 가끔 집에 가면 아이들이 많이 컸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처음 떠날 때는 제 무릎에 앉히던 아이들이 이제는 제 어깨까지 자라 있었으니까요. 아이들의 성장을 매일 볼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아픔이었습니다. 작은 아들은 워낙 성격이 좋아 엄마라면 뭐든 좋아하고 말도 많이 해주고 애교도 많아. 딸 같은 아들이었지만 큰아들은 언제부터인가 제가 집에 가도 눈도 잘 마주치지 않았고 묻는 말에 대답하지 않고 넘기기 일쑤였습니다. 사춘기인가? 아니면 엄마한테 가진 불만이 많은가? 그런 큰아들을 보며 작은 아들은 형, 엄마한테 왜 그래? 그리고는 제게 와서 위로하곤 했어요. 형은 자기가 잘난 줄 아나 봐. 엄마 신경 쓰지 마. 엄마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라 맨날 저래. 작은 아들의 위로가 고마웠지만 큰아들의 마음이 제게서 멀어지는 것 같아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쩌면 아빠 없이 자라면서 받은 상처가 있을 테고 집에도 자주 오지 못하는 엄마에 대한 서운함도 있었겠지요. 그래도 저는 큰아들에게 더 다가가려 노력했어요. 민준아, 학교 생활은 어때? 친한 친구는 있어? 누군데? 재미있게 지내니?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그냥요. 라는 짧은 한마디뿐이었어요.
눈도 마주치지 않고 뒷모습만 보이며 자기 방으로 들어가는 아들을 바라보는 마음이 어쩐지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아팠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사춘기라 다들 그래. 걱정 말고. 내 몸이나 챙겨가면서 일해라. 애들은 내가 잘 키울게. 라고 하셨지만 큰아들의 속을 알 수 없어 모자 간의 거리감이 더 커질까봐 두려웠어요. 아이들과 함께 있는 짧은 시간, 작은 아들 준수는 제 옆에서 떨어지지 않았지만 민주는 항상 작은 방에 틀어박혀 얼굴 보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시어머니 말씀대로 학교에서는 공부도 잘하고 문제도 없다고 하니 그나마 위안이 되었어요. 저는 더 이상 굴 까는 일을 계속할 수가 없었어요. 스테로이드 약을 먹어도 손가락의 통증을 견디기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집 근처 작은 섬유 공장에서 일하게 되었어요. 가장 좋은 점은 월급은 좀 적었지만 집 근처다 보니 아이들과 함께 살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좋았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많은 일을 해왔지만 지금 생각해도 섬유 공장에서의 일은 함께 일하는 분들과도 가족같이 서로 위해주고 잘 맞았고 일하는 동안 행복해서 이 공장에서 정년까지 일해야겠다고 마음 먹었습니다. 드디어 아이들과 함께 살 수 있게 되어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출근하면서도 아이들이 잠든 모습을 볼 수 있고 퇴근 후에는 함께 저녁을 먹을 수 있었어요. 비록 공장 일이 쉽지는 않았지만 매일 아이들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모든 피로가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작은 아들 준수는 제가 돌아오면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신나게 이야기해 주었어요. 선생님의 칭찬, 친구들과의 재미있는 일들, 급식 메뉴까지. 준수의 수다는 마치 햇살처럼 저를 따뜻하게 해주었습니다. 큰아들 민주는 여전히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지만 이제는 매일 얼굴을 볼 수 있어 조금씩 다가갈 기회가 생겼어요. 가끔 민준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놓으면 민수가 형, 맛있지? 맛있잖아. 그럼 그냥 먹어. 라는 짧은 한마디라도 들을 수 있었고 아이들이 잘 먹는 걸 보면서 올라와서 처음에는 이런 게 행복이구나 하는 생각을 매일 했습니다. 시어머니도 이제 혼자 아이들을 돌보는 부담에서 벗어나 조금은 여유가 생기셨어요. 아가, 내가 옆에 있으니 내 마음도 편하고 좋다. 라고 하셨던 말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일은 안정적이 되었고 함께 살 수 있었지만 큰아들은 중학교에 가면서 점점 더 말이 없어지고 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어서 걱정이 많았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선생님과 진학 상담을 갔는데 선생님께서는 학교에서 공부도 너무 잘하고 모범생이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의대에 들어갔고 저는 밤낮 없이 큰아들 의대 등록금과 작은아들 등록금을 감당하느라 뼈가 부서지도록 일을 했습니다. 다행히 작은아들은 대학 다니면서부터 한 번도 쉬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해가며 등록금도 보태고 용돈도 썼어요. 큰아들은 의대를 6년을 다녔습니다. 저의 월급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주말에는 마트에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야간에는 식당 파출 부위를 했습니다. 손가락 관절염은 계속 심해졌지만 아들들이 공부할 수 있게 하려면 어떤 고통도 참아야 했습니다. 큰아들 민주는 의대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작은아들 준수는 대학 다니면서 공무원 시험 준비와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밤낮 없이 뛰었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도 여전히 밝고 사교적인 성격으로 학교 생활도 즐겁게 하는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는 아들들이 대학에 들어가는 것을 보시고 민준애미야, 내가 고생 많았다. 민준의 비가 하늘에서 보면 얼마나 기뻐하겠니. 하시면서 눈시울을 붉히셨어요. 그 말씀에 눈물이 나왔습니다. 그동안의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에 뿌듯했지만 한편으로는 남편이 함께할 수 없다는 사실이 여전히 가슴 아팠어요. 두 아들이 대학에 다니는 동안 저는 더 많은 일을 해야 했지만
힘든 줄 몰랐습니다. 주위에서는 아들 둘을 어떻게 그렇게 잘 키웠냐며 부러워했어요. 두 아들이 각자의 꿈을 이루는 모습을 상상하면 어떤 고통도 참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다니던 공장이 부도가 나서 공장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공장 폐업 소식에 처음에는 정말 앞이 캄캄했어요. 평생 다니고 싶은 회사였는데 가족같이 함께 일했던 사람들도 뿔뿔이 헤어지고 가족같이 지내던 동료들과 헤어지는 것도 슬펐지만 당장 아이들 등록금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걱정이 컸습니다. 다행히 바로 플라스틱 공장에 취직할 수 있었지만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어요. 힘들어도 아이들 공부도 잘하고 건강해서 가족 건사하며 사는 게 저의 보람이고 더 이상 바랄 게 없었어요. 두 아들 등록금은 부담이었지만 대출을 받아서 아이들 졸업하고 나서도 갚으면 된다는 생각에 희망으로 하루하루가 견딜만 했습니다. 플라스틱 공장은 이전 섬유 공장보다 작업 환경이 더 열악했습니다. 화학 물질 냄새가 심해 처음에는 두통도 자주 겪었고 기계 소음도 더 컸어요. 하지만 두 아들을 생각하면 어떤 어려움도 참을 수 있었습니다. 밤늦게 집에 돌아오면 민주는 자기 방에서 의학 서적을 보고 있었고 준수는 제게 엄마, 너무 무리하지 마. 내가 졸업하고 공무원 되면 대출금 다 갚을 수 있으니까. 라며 어깨를 주물러 주곤 했어요. 은행 대출을 받아 등록금을 해결했지만 이자 부담이 컸어요. 그래도 아이들이 졸업하고 취직하면 모든 게 나아질 거야라는 희망으로 버텼습니다. 세상에 부러울 것 없었어요. 두 아들이 건강하게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을 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저는 행복했으니까요. 큰아들은 집에 안 들어오는 날이 많았고 작은 아들은 저에게 위로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엄마, 의대는 공부량이 장난 아니잖아. 나는 아마 못했을 거야. 형은 대단해. 그 힘든 의대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행복할 줄만 알았던 저에게 옮기고 얼마 되지 않아 공장에 큰 화재가 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상을 입었고 저도 큰 화상으로 겨우 목숨만 건진 상태에서 병원으로 이송이 되었습니다. 처음 눈을 떴을 때 온몸이 불에 타는 듯한 고통이 느껴졌어요. 천장만 보이는 병실에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 몸 전체가 붕대로 감겨 있었습니다. 입원 며칠 후 의사 선생님이 제게 말씀하셨어요. 등과 팔에 심한 화상을 입으셨습니다. 치료가 길어질 수 있고 흉터가 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화재 소식을 듣고 제일 먼저 달려온 것은 작은 아들 준수였어요. 제 모습을 보고 눈물을 펑펑 쏟으며 엄마, 괜찮아? 금방 나을 거야. 라며 위로해 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연세가 많으셔서 병원까지 오시기 힘들었지만 전화로 걱정하시는 목소리가 전해졌어요. 하지만 가장 마음이 아팠던 건 큰아들 민준이 병원에 오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준수가 형에게 연락했다고 했는데도 오지 않았어요. 민준은 의대 실습 중이라 바쁘다는 이유였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척 아팠습니다. 매일 같이 진통제를 맞으면서도 가장 걱정되었던 것은 아이들 등록금이었어요. 작은 아들은 엄마, 걱정 마. 내가 아르바이트 더 할게. 라고 했지만 그 말이 더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렇게 저의 병원 생활은 몸과 마음 모든 게 고통의 나날이었습니다. 상처는 아물었지만 2년 동안 화상 수술만 5번을 받았고 피부 이식 수술도 함께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둘째 아들은 공부도 뒷전으로 하고 매번 병원을 지켜주었고 큰아들은 한 번도 병원에 와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견디기 힘든 화상 치료를 받으며 목숨만이라도 건진 걸 감사해야 했지만 큰아들의 냉정한 태도에 오히려 살아난 게 원망스러울 때도 있었습니다. 화상 치료는 정말 지옥 같았어요. 매일 딱지를 떼고 상처를 소독하는 과정에서 이를 악물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육체적 고통보다 더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큰아들이 한 번도 찾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어요. 작은아들 준수는 대학 수업도 자주 빠지면서 제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엄마, 오늘은 좀 어때? 라고 물으며 따뜻한 미소로 저를 위로해 주었어요. 준수 덕분에 힘든 병원 생활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간호사들도 아드님이 정말 효자네요. 라며 준수를 칭찬했지만 그때마다 제 마음은 큰아들 생각으로 아팠어요. 준수가 형은 의대 실습이 너무 바빠서 못 온대라고 전해주었지만 2년이란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오지 않는다는 건 바쁜 것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는 시간이 많다 보니 큰아들과의 관계를 돌아볼 기회가 많았어요. 어쩌면 내가 그 아이의 어린 시절, 아버지를 잃은 상처를 충분히 보듬어주지 못했던 걸까? 아니면 내가 집을 떠나 있었던 그 시간들이 아들의 마음에 상처를 남긴 걸까? 시어머니마저 민준이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며 안타까워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그래도 민준이 의사가 된다는 꿈을 이루는 것만은 응원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제 인생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동안 지나온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남편을 잃고 굴 까는 일을 하며 먼 곳에서 돈을 벌어야 했던 시간들, 아이들과 떨어져 지내던 그 시간이 큰아들에게 어떤 상처를 남겼는지 생각하니 가슴이 제 몸의 화상보다 더 아팠습니다. 내가 뭘 잘못 살았나, 아이들에게 어떻게 했어야 하는 건가, 아이들 키우면서 내가 놓친 게 뭔가. 생각할수록 아이들에게 아빠 없이 키우면서 항상 바쁘다며 잠깐 얼굴 보여주고 가버리기 일쑤였어요. 따뜻하게 아이들을 한 번도 품에 안아주지 못한 일, 밥 먹는 모습을 지켜봐 주지 못한 일, 단 한순간도 눈 마주치고 진지하게 아이들의 말을 들어준 적이 없었어요. 돈만으로, 공부 잘하는 것만으로 아이들에게는 괜찮고 충분한 게 아니었구나. 항상 모자라고 모든 게 결핍이 없겠구나. 너무 많은 것들을 못해주고 놓쳤던 것들이 가슴 아프고 자책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런 걸 다 감안해 본다고 해도 큰아들에게는 섭섭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엄마입니다. 내 자식의 흠을 들춰낼 수는 없었습니다. 어쩌면 큰아들은 어린 시절 엄마가 옆에 없었던 그 외로움과 공허함을 잊지 못하는 걸까요? 아빠도 일찍 떠나고 엄마마저 곁에 없었던 그 시간들. 그 시간들이 민준의 마음에 커다란 벽을 쌓았는지도 모릅니다. 작은아들 준수는 병원에 올 때마다 형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전했어요. 형이 실습 때문에 정말 바쁘대. 잠도 제대로 못 자나 봐. 교수님들이 엄청 깐깐하게 가르친다고. 하지만 저는 준수의 눈빛에서 뭔가 숨기는 것이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 엄마의 얼굴을 한번 봐주었으면 하는 마음은 여전했습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나고 작은아들은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여 공무원이 되었고 큰아들은 한 번도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작은아들이 들어오더니 엄마, 형 결혼한대. 3개월을 하는데, 그런데 주말에 상견례 한다고 나한테 혼자만 와달라고 부탁하던데. 그동안 아들들은 가끔 연락을 하고 지내는지는 알았지만 큰아들 소식을, 그것도 결혼한다는 소식을 작은아들한테 전해 듣다니 저는 이 상황이 뭔가 인지가 빨리 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뭐,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형이 결혼한다고? 아무리 서로 사이가 멀어졌다고 해도 아들의 결혼 소식을 다른 사람을 통해 듣는다는 건 너무 가슴 아픈 일이었어요. 준수야, 형이 정말 그렇게 말했니? 엄마한테는 아무 말도 없었는데. 작은아들의 표정은 난처해 보였어요. 엄마, 형이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좀 복잡하대. 형수 될 사람은 엄마 만나고 싶어 하는데 형이 좀 망설이는 것 같아. 순간 눈물이 핑 돌았지만 아들 앞에서 우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 억지로 참았습니다. 이런 소식을 이런 식으로 듣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래,
형이 그렇게 결정했으면 존중해야지. 근데 준수야, 형수 될 사람은 어떤 사람이니? 착한 사람이야? 내 아들의 결혼식에도 참석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들을 키우면서 겪은 모든 고통보다 이 순간의 상처가 더 컸습니다. 그리고 나한테 엄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말라고. 자기가 알아서 다 한다고. 형은 꼭 결혼하고 싶은가 봐. 여친 아빠가 사업한다고 하던데. 에이, 형 그러는 거 보니까 좀 짜증나더라고. 안 가버릴까 보다. 하면서 작은 아들은 저의 눈치를 슬쩍 봤어요.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하려 했지만 화상 자국 있는 왼쪽 얼굴에도 당황함이 감춰지지 않았나 봅니다. 작은 아들은 엄마, 가지 말까? 형 하는 짓이 딱 짜증나잖아. 저는 한동안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복잡한 감정들이 휘몰아쳤어요. 큰아들이 저를 부끄러워하는 걸까? 화상으로 얼굴이 망가진 엄마가 사업하는 장인어른 앞에서 민망할까봐? 아니면 그동안 저에게 소원했던 것을 설명하기 곤란해서 어떤 이유든 마음이 찢어지는 아픔이었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쉬고 작은 아들을 바라봤어요. 준수야, 내 형에게도 사정이 있을 거야. 내가 엄마 대신 가서 축하해주면 돼. 엄마는 괜찮아. 그러나 말과 달리 제 마음은 괜찮지 않았어요. 내 아들의 결혼 상견례에 가지 못한다니. 평생 두 아들을 위해 살아온 저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작은 아들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엄마, 정말 가지 않을 거야? 같이 가서 형한테 한마디 해주고 싶은데. 아니, 내 형이 그렇게 결정했으면 존중해줘야지. 엄마 때문에 형제 간에 다투지 마라. 엄마는 그저 형이 행복하길 바랄 뿐이야.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날 밤 혼자 남았을 때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소리 없이 오랜 시간 울었습니다. 큰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는데 이제는 그 아들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도 함께할 수 없게 되었다니. 그렇게 상견례 날 작은 아들은 형 상견례 하러 가. 엄마. 그래, 잘 다녀와. 했지만 저는 멍하니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나를 더 이상 부모로 생각하지 않는구나. 작은 아들이 나간 지 3시간 만에 들어오며 짜증을 부렸습니다. 엄마, 그분들 정말 좋은 분들 같았어. 형수 될 분도 그렇고, 형이 왜 결혼하고 싶어 하는지 알 것 같았어. 그런데 내가 형 결혼 망가뜨려 버리고 왔어. 무슨 소리야? 망가뜨리다니? 끝까지 참으려고 했는데 형이 어른들한테 거짓말을 하길래 못 참고. 준수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뭔가 큰일이 벌어졌다는 느낌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떤 거짓말을 했는데? 형이 엄마가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셔서 못 오신다고, 아마 결혼식에도 참석 못 하실 수 있다고. 그래서 내가 참지 못하고 다 말해버렸어. 엄마가 계시고 우리를 키우시려고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가슴 속에서 뭔가가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내가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그것도 예비장인 장모 앞에서. 그랬더니 형수 될 분이 엄청 놀라더라고. 그 부모님들도 표정이 굳어졌어. 형은 얼굴이 새하얘져서 나를 쳐다보는데 내가 계속 말했어. 사실 엄마가 화상을 크게 입으셨습니다. 죄송하지만 형이 엄마 화상 입은 것 때문에 그러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작은 아들은 제 표정을 보고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엄마, 내가 잘못했어. 근데 형이 거짓말하는 걸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어. 저는 큰아들이 걱정이었습니다. 좀 참지 그랬어. 형이 그렇게 하고 싶은 결혼인데. 그래서 사돈어른 될 분이 화가 많이 나셔서 벌떡 일어서시더니, 민준군, 그런 사람인 줄 몰랐는데 정말 실망이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언제가 됐던지 어머님 모시고 올 수 있는 날 다시 상견례 하겠네. 하시면서 가버리셨어.
준수의 말을 들으며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큰아들이 저를 숨기려 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준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말없이 눈물만 흘렸어요. 작은 아들은 제 옆에 앉아 어깨를 안았습니다. 엄마, 형도 나름 이유가 있을 거야. 우리 형, 마음이 약해서 그런 거지. 엄마 다친 모습 보는 게 의사로서 너무 힘들어서. 그리고 다음 날 큰아들이 집에 왔습니다. 큰아들은 들어오면서 다짜고짜 어머니, 다음 주에 상견례를 하려고 해요. 와주세요. 내가 왜 거기 가야 하니? 나는 못 간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왜요? 진짜 몰라서 묻는 거야? 어머니, 한 번만 가주세요. 장인 어른이 중소기업 대표세요. 제가 결혼하면 수정이가 외동딸이라서 나중에 장인 어른께 병원 개원해 달라고 할 수도 있어요. 내가 언제 나한테 결혼에 대해 단 한 번이라도 꺼낸 적이 있었어? 결혼은커녕 여자친구가 있다는 사실도 몰랐어. 저는 평생 처음으로 큰아들에게 화를 냈습니다. 저를 위해서 한 번만 부탁할게요. 마지막이에요. 엄마가 병원 개원해 줄 수 없잖아요. 그러면서 자식 앞길 막으실 거예요? 나는 내가 필요할 때만 엄마니? 내가 내 부모기는 한 거야? 저 이 결혼 못하면 엄마가 책임지실 거예요? 엄마가 지금까지 저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그래요? 제발 한 번만 제 부탁 들어주세요. 네. 나한테 그런 부탁하지 마라. 내가 원하듯이 나도 내 엄마 이기 포기한 지 오래니까. 그 집에서는 내가 고아라고 하면 결혼 안 된다고 하시던? 나는 내가 가달라고만 하면 기다렸다는 듯이 고마워해야 하니? 그동안 참았던 서운함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 같았어요. 큰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형! 그게 말이라고 해! 엄마가 형 의대 보내놓고 형하고 내 등록금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기나 해!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어요. 제 심장은 세차게 뛰고 있었고 화를 내고 나니 오히려 더 가슴이 아팠습니다. 큰아들의 뒷모습이 어쩐지 어릴 적 모습과 겹쳐 보였어요. 작은아들의 외침에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큰아들의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어요. 그렇게 한 번도 부모로 인정도 안 하던 아들이 이제는 사업가 장인의 병원 개원 지원을 운운하며 저를 이용하려 한다니. 저는 천천히 큰아들을 바라봤어요. 제 눈에서는 더 이상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가 완전히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민준아, 목소리가 생각보다 차분하게 나왔습니다. 내가 너를 키우면서 한 번이라도 내게 이런 식으로 말한 적 있니? 내가 내 앞길을 막는다고? 책임이라고?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있어? 큰아들은 고개를 숙였어요.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단 한 번도 너희를 책임이라고 생각한 적 없어. 그냥 내 전부였지. 그런데 지금 내가 하는 말은 말을 잇기가 어려웠습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상처가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난 내가 부끄러워했던 이 화상도 내가 한 번도 병문안 오지 않았던 것도 다 이해하려고 했어. 하지만 지금 내 말은 내가 너를 그렇게 키운 거지? 내가 이런 인성을 가진 것도 다 내 잘못인 거지? 엄마, 힘드니까 그만해 제발. 엄마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형 엄마한테 더 이상 말하지 마. 그러지 말고 그만 나가자고. 작은아들이 큰아들의 팔을 잡아 끌었어요. 큰아들은 눈물을 흘리며 방을 나갔고 작은아들도 그 뒤를 따랐습니다. 저는 그저 멍하니 앉아있을 뿐이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 또 큰아들이 왔어요. 엄마, 한 번만 제 부탁 들어주세요. 상견례 날짜 잡을게요. 한 번만요. 다시는 이런 부탁하지 않을게요. 그렇게 입찬 소리 하는 거 아니다. 내가 아무리 힘없고 내 병원 개원 못 해주는 화상 입은 모습에 흉측한 엄마라도 그리고 너를 이렇게 키운 건 모두 내 잘못이다. 너만 탓할 수는 없지. 그리고 일주일 후 우리 가족은 상견례 자리에 나갔습니다.
처음 본 큰아들의 여자친구는 참으로 이쁘고 예의 바르고 기품이 느껴지는 아이였어요. 그리고 사돈 어른들을 봤을 때는 정말 인품 있으시고 따뜻해 보이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돈 어른은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낯익은 편안한 인상의 얼굴이었습니다. 상견례 자리에 들어서며 저는 화상 입은 얼굴이 부끄러워 고개를 약간 숙이고 있었어요. 큰아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제 옆에 앉았고 작은아들은 제 왼쪽에 앉아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민준 엄마입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는데 사돈 어른이 저를 빤히 쳐다보시더니 혹시 민준 어머니 성함이 임정순 씨 아니신가요? 네, 맞습니다만. 그런데 제 이름을 어떻게? 아이고, 정순 씨 저예요. 옛날에 우리 공장에서 일하셨었지요. 저 1등 섬유 강상수입니다. 사장님. 어떻게? 사장님 맞으시죠? 아이고, 오랜만입니다. 세상 좁네요. 아이고, 아들 둘 키우느라 고생하던 정순 씨였는데 그 공부 잘하던 아들이 민준군이군요. 그때 정순 반장이 얼마나 열심히 일해주었는지 잘 알아요. 정말 대단하네요. 그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아들을 의사로 키우시다니. 우리 딸이 참 좋은 시어머니를 만났네요. 사장님 어떻게 그 후로도 사업을 다시 하셨나 봐요? 네, 뭐 작은 사업 하나 하고 있습니다. 큰아들은 놀란 표정으로 저와 사돈 어른을 번갈아 바라보았어요. 예비 장인이 이미 저의 과거와 고생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제가 정말 행복했던 섬유공장, 그 공장의 사장님이 바로 수정이의 아버지라니. 세상이 정말 좁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공장이 부도나던 날 사장님은 저보다 얼마나 괴로우셨을지 갑자기 이해가 됐어요. 정순 씨가 우리 공장에서 일할 때가 생각나는군요. 공장이 작아서 사장이나 사원이나 할 것도 없이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함께 열심히 일하던 시절이었죠. 특히 임 반장님 항상 미소를 잃지 않고 모든 면에서 타임오범이 되어 열심히 일하셨죠. 그리고 두 아들 자랑도 많이 하셨어요. 특히 큰아들이 공부를 정말 잘한다고 임 반장의 자랑이라고. 그리고 작은 아들은 성격이 좋고 엄마 바보라고. 그 상견례 자리는 예상과 달리 따뜻하고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진행되었습니다. 사돈 어른들은 제 화상 흉터를 불편해하기는커녕 오히려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봐 주셨어요. 그 말에 제 눈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사장님은 예전 그대로 따뜻한 미소로 저를 대해 주셨어요. 사모님도 제 손을 꼭 잡아주시며 반가워하셨습니다. 큰아들 민주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와 수정이 아버지를 번갈아 바라보고 있었어요. 작은아들 준수는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그때 정순 씨 덕분에 우리 공장이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았는지 몰라요. 부도가 나기 전에 우리 얼마나 밤을 새워가며 함께 고생했는데 부도가 나서 정말 미안했지만 그 후로 다시 일어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정순 씨는 그 후에 어떻게 지내셨어요?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사장님은 공장이 부도난 후 다시 작은 사업체를 일으켜 지금은 꽤 규모 있는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계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수정이는 그분의 외동딸이었습니다. 상견례는 예상과 달리 마치 오랜 친구들의 재회처럼 따뜻하고 편안했습니다. 사장님은 제 화상 흉터를 보고도 불편한 기색 하나 없이 오히려 더 살갑게 대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돈 어른은 큰아들에게 말했어요. 민준군 자네는 자네 엄마를 어떻게 생각하고 거짓말까지 하며 상견례에 모시고 나오지도 않고 결혼식에도 못 오실 거라고 했는지 알겠네. 자네 우리에게 정말 큰 실망을 주었네. 지금 잡아놓은 결혼 날짜는 무효네.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어머니의 용서를 받아오게. 그렇지 않으면 나는 이 결혼 절대 허락할 수 없네. 자네는 누구도 가질 수 없는 값진 보물 같은 부모를 놓치고 있는 걸세.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결혼은 무기한 연기네. 식사를 마치고 사돈 어른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순간 식당 안이 조용해졌어요. 큰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수정이는 놀란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보다가 민준을 쳐다봤어요. 그 순간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아들이 그동안 저를 부끄러워했던 것이 서운했지만 한편으로는 결혼이 무산될까봐 걱정도 되었어요. 아, 저기, 강 사장님. 아니, 사돈어른,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 결혼은 아닙니다. 사돈 이건 두 집안이 엮이는 원칙의 문제예요. 제 딸이 시집가는 집에서 이런 일이 있다면 앞으로도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지요. 자식이 부모를 존중하지 않는 집안에는 딸을 보낼 수 없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큰아들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작은아들은 제 손을 잡고 있었고 저는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이게 정말 잘된 일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큰아들이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엄마는 내가 의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어. 내가 그 꿈을 이루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엄마는 행복했단다. 화상은 그냥 일이 그렇게 된 거야. 이건 아무도 누구도 원한 일이 아니야. 큰아들이 잘못했다며 빌었지만 저는 받아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 사과가 진심으로 느껴지지 않았으니까요. 상견례 이후 큰아들은 퇴근 후 매일 집에 왔습니다. 큰아들의 사과는 형식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진이 찾아왔어요. 수진은 저를 찾아오면 다른 어떤 부탁도 하지 않고 어머님, 오늘 비가 와서 어머님과 같이 커피 한잔 하고 싶어서요. 어머님, 오늘은 날씨가 너무 좋아서 어머님 생각이 났어요. 커피 한잔 하세요. 맛있는 쿠키 사왔어요. 어머님, 날씨가 쌀쌀해서 어머님 생각났어요. 따뜻한 허브차 한잔 하고 싶어서요. 하며 수진은 가끔 찾아와 다정하게 차 한 잔 마시고 돌아가곤 했어요. 처음에는 수진이 민준을 위해 저를 설득하러 오는 걸까 의심했어요. 하지만 수진은 정말 순수하게 저와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결혼 이야기도 민준 이야기도 꺼내지 않고 그저 제 안부를 물으며 따뜻한 미소로 대해 주었어요. 점점 수진이 오는 날이 기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는 제 화상 흉터도 전혀 불편해하지 않고 오히려 자연스럽게 대해 주었어요. 가끔은 병원에서 만난 환자 이야기나 의대 생활 이야기를 해주며 저를 웃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어머님,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민준 오빠가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알고 싶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마음을 열었습니다. 아마도 민주는 자기가 의사가 되는 동안 내가 다쳤다는 죄책감이 컸나 봐.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닐 거야. 어린 시절부터 엄마와 떨어져 지냈던 서운함도 있었을 테고. 수진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빠가 어머님을 정말 사랑해요. 저한테 늘 어머님 자랑을 했거든요. 하지만 스스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나니 민준의 행동이 조금은 이해가 되었습니다. 어쩌면 제 아들은 스스로에게 너무 엄격했던 걸지도 모르겠어요. 엄마를 지키지 못했다는, 엄마에게 보답하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그 모든 어색함과 거리감의 원인이었을까요? 그날 이후로 민준을 바라보는 제 시선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민준의 사과는 형식적으로 느껴졌지만 그 뒤에 숨겨진 마음이 무엇인지 알게 되니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 수 있었어요. 수진의 방문은 계속되었고 그 아이의 따뜻함이 우리 집에 새로운 기운을 불어넣었습니다. 작은 아들 준수도 수진을 좋아했고 수진을 만나면 늘 웃음꽃이 피었어요. 점점 제 마음속 얼음이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들도 열심히 집에 드나들면서 노력했지만 마음에 와닿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난 어느 봄날 큰아들은 결혼을 했고 저는 사랑스럽고 고운 며느리를 들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자식들에게 의지하거나 기대거나 바라면 안 된다는 것을. 그리고 1년이 지난 어느 날 큰아들은 사랑스러운 손녀를 낳았습니다. 그 아이는 반짝반짝 빛나는 별같이 이쁘고 사랑스러웠습니다. 가끔 큰아들과 며느리는 손녀를 데리고 집에 오는데 손녀가 커갈수록 큰아들은 점점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둘이서 있게 되면 가끔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때는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또 형식적인 사과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큰아들의 눈빛이 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특히 자기 딸을 안고 있을 때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랐어요. 어느 날 손녀가 열이 나서 큰아들이 급하게 집에 왔습니다. 의사인데도 자기 아이가 아프니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이 어떤 면에서는 인간적이었어요. 엄마, 어떡해요? 소율이가 열이 너무 높아요. 해열제를 먹였는데도 열이 떨어지지를 않아요. 어떡해요? 저는 조용히 손녀를 받아 안아주며 말했어요. 열은 아이가 자라는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거야. 너무 걱정 마. 그날 밤 큰아들은 제가 손녀를 돌보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요. 엄마가 우리를 키우실 때 얼마나 힘드셨을지. 소율이가 조금만 아파도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데 엄마는 아빠도 없이 우리 둘을. 그제서야 진심이 느껴졌어요. 그 아이도 부모가 되어보니 비로소 제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큰아들은 점점 더 다정해졌어요. 소율이를 데리고 자주 찾아오고 제 건강을 진심으로 걱정해 주었습니다. 작은 아들도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고 우리 가족은 조금씩 치유되어 갔습니다. 지금 68세의 저는 두 손자, 손녀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큰아들은 이제 병원을 개원했고 작은 아들은 회사에서 승진했습니다.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지금은 모두 제 곁에 있어 감사할 따름입니다. 며느리 수진이 저에게 해준 말이 생각납니다. 어머님,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모두 실수하고 후회하고 그렇게 성장하는 건가 봐요. 그 말처럼 우리 가족도 상처와 실수를 통해 더 단단해진 것 같습니다. 이제는 과거의 아픔보다 현재의 행복에 더 집중하려 합니다. 내 인생의 모든 고난과 기쁨을 받아들이고 남은 날들을 더 의미 있게 살아가려 해요. 어쩌면 이것이 68년을 살아온 한 어머니의 진정한 행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느 날 손주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바라보며 큰아들이 제게 말했습니다. 어릴 때 엄마가 안 계시면 항상 불안했던 것 같아요. 엄마가 굴 가러 가실 때 항상 그러셨잖아요. 민준아, 엄마가 없을 때는 내가 아빠 엄마 대신이니까. 동생 잘 챙기고 할머니 말씀 잘 들어야 해. 라고 하셨던 말이 내성적인 저에게는 큰 부담이었고 엄마 없는 집이 항상 불안했어요. 그래서 더 공부에 매달렸던 것 같아요. 어쩌다 한번 집에 오는 엄마는 오시면 너무 힘들어 보이고 몸도 아파 보여서 그때 내가 의사가 되어서 엄마를 아프지 않게 고쳐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사춘기를 지나고 엄마가 고생만 하다가 화상까지 입어서 정말 힘들고 짜증났었어요. 정말 죄송해요. 요즘 아이 낳아서 키우다 보니까 엄마 마음을 이제야 좀 알 것 같아요. 아들의 말을 듣는 동안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어린아이에게 그런 책임감을 지웠던 것이 그렇게 큰 부담이었다니. 지금껏 몰랐던 민준의 마음을 처음으로 진심으로 이해하게 되었어요. 민준아, 목이 메어 말을 잇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동안 민준의 행동만 보고 속상해했지만 정작 그 아이의 마음속 불안과 책임감, 부담감은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엄마도 미안해. 내게 그런 짐을 지운 줄 몰랐어. 엄마가 늘 곁에 있어주지 못한 것도 그땐 정말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는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준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그건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엄마가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그저 제가 어려서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이제 제가 아빠가 되고 가장이 되고 나니 부모의 마음을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소율이가 조금만 아파도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데 엄마는 그 마음으로 평생 혼자서 감당해 오셨잖아요. 그날 민준과 나눈 대화는 우리 사이에 쌓였던 모든 벽을 허물어 주었어요. 서로의 마음을 진심으로 이해하게 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상견례 때쯤은 제가 제 정신이 아니었어요. 엄마가 평생 돈 때문에 저희들 먹여 살리고 가르치느라 고생하는 걸 보고 오직 돈만 많이 벌면 된다는 생각밖에 못했던 것 같아요. 처갓집을 가보면 어른들의 인성과 집안 분위기는 한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저 때문에 우리 집은 항상 동생과 싸우고 툴툴거리고 불만투성이었던 제 모습을 뒤돌아보게 되었어요. 제가 문제가 많았다는 것을 알았어요. 엄마 용서해 주세요. 민준의 말에 제 마음속에 있던 마지막 얼음장마저 녹아내렸습니다. 아들의 진심 어린 고백과 눈빛에서 참된 후회와 사랑이 느껴졌어요. 이제 민준은 자주 집에 와서 제 건강을 챙겨주고 손녀 소율이도 할머니를 무척 좋아합니다. 작은 아들 준수 가족과도 자주 모여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났어요. 평생을 살아오며 3번의 큰 시련을 겪었습니다. 남편의 죽음, 화상사고, 그리고 아들과의 갈등.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모든 것이 제 인생의 일부였고 그 과정을 통해 더 강해질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과거의 아픔에 매달리기보다 현재의 행복을 소중히 여기며 남은 삶을 살아가려 합니다. 2 아들과 며느리 사랑스러운 손주들이 있어 저는 세상에서 가장 부자가 된 것 같아요. 인생이 항상 공평하지는 않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주고받은 사랑만이 남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충분히 사랑받고 있습니다. 저는 큰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도 내가 왜 그랬는지 이제야 이해가 된다. 어린 시절부터 내게 큰 짐을 지웠던 거였구나. 내가 그렇게 자랐던 것도 다 엄마의 선택 때문이었어. 서로 이해하지 못했던 시간들이 참 아쉽기도 하네. 그동안 우리는 서로의 아픔과 상처를 보지 못하고 각자의 방식으로 고통을 견뎌왔던 것 같아요. 민주는 책임감의 죄책감의 무게로, 저는 희생의 무게로 각자의 짐을 지고 살아왔던 거죠. 이제 다 지나간 일이야. 지금 이렇게 진심으로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으니 그걸로 충분해. 그날 이후로 우리 가족은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민주는 더 이상 형식적인 방문이 아닌 진심으로 가족을 생각하는 아들이 되었고 소율이는 할머니를 무척이나 사랑하게 되었어요. 2 아들과 며느리들 그리고 손주들이 모두 모여 깜짝 파티를 열어주었습니다. 민준이 건넨 생일 카드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아름다운 우리 어머니, 당신이 저의 어머니라는 사실이 제 인생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 순간 제 인생의 모든 고난과 시련이 이 한순간을 위한 것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어머니입니다.